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5년 1월 3일 중국 배우 왕싱은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를 챙겨서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만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죠. 그는 가는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4일 전에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왕싱은 사실 중국에서 싱싱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31살의 남자 배우입니다. 20대 때부터 꾸준히 활동하긴 했지만 워낙 치열한 이 연예계 경쟁 때문에 빛을 그닥 보진 못한 케이스예요. 그래도 중국에서 꽤 인기몰이를 했던 장미의 이야기, 호소홍련, 헌죄도감 같은 드라마에 조연으로는 꾸준히 출연했고요. 30살이 되고는 여전히 업계에서 주목을 받진 못했는데 그래도 오디션 전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요한 배역은 따내지 못해 상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인 2024년 12월 29일 그는 우연히 중국 메신저 위챗에서 배우 모집 공고를 발견합니다. 그것도 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으로 올려진 글이었어요. 태국과 인근 로케이션에서 함께 촬영할 배우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왕싱은 큰 기대 없이 일단 지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을 조 감독이라고 소개하는 진찬이라는 사람인데 왕싱의 프로필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서 영화 일정이 좀 급하니 일단 이 위챗에 영상통화라도 바로 오디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왕싱도 급하게 준비한 대본 연기했고 예상치 못하게 주연으로 덜컥 발탁이 된 거예요. 정말 왕싱 입장에서는 일생일대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때 조 감독 진찬이 말합니다. 영화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서 시간이 별로 없다. 왕싱이 좀 빨리 태국으로 와서 촬영에 합류를 해달래요. 왕싱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수락했고요. 물론 여기서 왕싱의 연예계 친구들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모든 게 지금 갑작스러우니까요. 어떤 영화를 찍는지 또 어느 제작사가 만드는지 신중하게 좀 알아봐라 조언을 했죠. 하지만 오랫동안 절박했던 왕싱은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번 찬스 놓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더 이상 주연이라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디션에 합격한 지 불과 4일 만인 2025년 1월 3일에 그는 방콕에 도착합니다.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온 조 감독 진찬과 조우를 했고 차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왕싱은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연락을 보냈죠. 이때 온 문자를 좀 보면 조 감독을 만났어. 촬영지로 바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이 문자를 끝으로 연락은 두절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여자친구가 이 두 사람만 사용하는 커플 앱을 열게 돼요. 거기에 GPS 추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앱에서 남자친구 왕싱의 위치를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 첫 촬영이 방콕이라고 들었는데 GPS상 남자친구가 방콕을 넘어서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후엔 점점 더 외진 지역으로 들어가더니 끝내 태국의 북서부 메소 지역에서 GPS는 완전히 끊기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메소 지역에 대해 알아보면 이곳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입니다. 대부분 주위가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찰의 진입이 쉽지 않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 범죄자들은 태국에서 미얀마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로 메솥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편 그 국경을 넘어서 있는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군부와 반군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국가 치안이 극도로 위험해요. 태국 메솥에서 국경 지나면 미얀마의 미야와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미얀마 무장단체인 카렌 국군 KNA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게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미얀마가 어떤 곳이죠? 워낙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범죄가 벌어져도 거액의 뇌물만 주면 다 무마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미얀마를 주둔지로 삼고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중국인은 무비자로 태국을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태국 관광객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시 왕싱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위치가 매솥에서 끊겼다는 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한 여자친구가 곧장 중국 공안에 연락하고 또 더불어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합니다. 남자친구 실종됐다,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이 좀 차가웠어요. 아니, 성인 남성이 잠깐 연락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걱정되면 태국 현지 경찰에다가 직접 실종 신고하래요. 근데 사실 이건 대사관이 해줄 일 아닌가요? 어쨌든 현지에 신고도 했죠? 근데 별다른 대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딘가 수사를 좀 미루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요.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 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강한 유착관계 때문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태국의 범죄 조직들은요, 정부 관리는 물론이고 경찰에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 다 같이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층이 뒤를 봐주니까 범죄 조직은 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인신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조직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자도 많아요. 그러니 더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하물며 자국민인 태국 사람도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10년 전인 2015년에 태국 정부가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적발한 적이 있어요. 이때 100여 명이 기소가 되고 62명이 유죄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범인들 중에는 과거 국가안보부에서 고위직을 했던 전직 장군도 있었고요. 전직 공무원, 경찰관들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태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어쨌든 왕싱이 실종된 지 이틀째인 1월 5일 중국도 태국 경찰도 지금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하던 여자친구가 결국 중국의 SNS 웨이보에다가 실종 소식을 공유합니다. 자국민들에게라도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 수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어요. 다행히 왕싱이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얼굴이 익숙한 배우였기 때문에 실종 소식이 빠르게 SNS에 퍼졌고요. 또 고맙게도 다른 연예인들까지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중국 언론들도 앞다투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배우 왕싱,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실종. 당시 이 게시물은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 1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 중국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제보들이 쏟아집니다. 최근에 자기 지인도 태국에서 실종되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자기도 납치됐다가 겨우 살아나왔다는 증언까지 나와요. 이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간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했던 일이 드디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죠. 먼저 그 첫 번째 제보는 왕싱이 실종되기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5살의 중국인 남성 모델 양쩌치가 태국에 갔다가 실종돼요. 그의 마지막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매솥이었어요. 사실 양쩌치는 얼마 전 우연히 위챗에서 승무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원 당일에 관련자가 연락이 왔고 위챗에서 면접을 진행했죠. 이후 수법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즉시 태국으로 와주세요 라는 요구 받았고요. 양처치는 좋은 직업을 구한 것 같아가지고 곧장 베이징에서 방콕으로 출국을 합니다. 12월 20일 아침 그는 방콕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항공사에서 마중 나온 차량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방콕 시내가 아닌 메솥으로 향했죠. 이동을 하던 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양처치가 몰래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하지만 잠시 후 친구들이 이걸 받고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렇게 양처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그러다 12월 29일 실종 9일 만에 가족에게 연락이 옵니다. 짧은 영상 메시지였는데 자기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걸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앞서 왕싱 사건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죠. 게다가 가족들도 실종된 아들 찾아달라 경찰에 찾아갔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근데 왕싱 사건이 지금 막 공론화가 SNS를 통해서 되면서 그나마 왕처치의 사건 수사도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제보도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하죠. 태국에서 납치됐다가 9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한 남성이었습니다. 가명 장싱위인데 지난 2022년 5월 그는 방콕의 한 회사에서 회계사를 모집한다는 공고에 지원합니다. 합격만 하면 고액 연봉에 집까지 지원되는 조건이었어요. 얼마 후에 합격 통지를 받았고 기쁜 마음에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죠. 앞서 두 사건처럼 공항에 가보니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태운 차량은 방콕 시내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향했죠. 이때 장신이가 좀 수상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직원이 본색을 드러내요. 핸드폰을 빼앗더니 무자비하게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장신이가 내가 반항을 하면 나는 그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항도 못하고 쭈그린 채 그냥 한참을 달렸고 결국 이 차가 도착한 곳은 아예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 미야와디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여권 빼앗고 그를 감금했죠. 그제야 장신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보니까 사무실에 한 1000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갇혀 있었대요. 또 행여나 이들이 도망갈까 아주 높은 벽으로 사무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또 주변에는 총을 든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이들을 감시합니다. 거의 교도소나 마찬가지예요. 납치, 감금된 모든 이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동원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도 수백 통의 그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요. 장신이는 정말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보이스피싱 업무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또 그날 할당된 목표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혹한 체벌이 내려졌죠. 개중에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 잡히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조직원들이 가죽 채찍과 몽둥이로 막 무섭게 폭행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서 고문을 하거나 물고문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차라리 피부가 좀 찢기고 멍드는 정도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 끝에 영구 장애를 입었고 아예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목격했죠. 이 조직원들은 니네 앞으로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도주한 이에 손톱이나 이빨을 뽑았고요. 더 심하면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탈출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예 장기를 적출한 뒤에 시체를 강에 버려버렸죠.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장신이는 무려 9개월을 버팁니다. 이쯤 되니까 탈출할 희망조차 사라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적응한 척 행동하기로 합니다. 당시 그는 일반 보이스피싱 업무가 아니라 조직의 회계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회계 쪽 일을 잘 아니까요.
보스에게 고분고분하게 굴면서 점점 보스의 신임을 얻게 됐죠. 시간도 좀 흘렀겠다. 보스는 장신이가 감히 날 배신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시가 소원해진 틈을 장신이가 노리게 되죠. 극적으로 가족과 연락할 타이밍을 얻었고 이메일을 막 보내요. 그리고 내가 납치됐다. 여긴 현재 어느 위치 내가 있다. 내부 사진, 재정 정보까지 다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걸 확인한 가족들이 즉시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렇게 2023년 2월 미얀마 국경수비대가 사무실을 급습하게 되면서 장신이가 납치 9개월 만에 구출된 거예요. 와, 정말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처럼 태국에서의 납치, 실종 사건, 이게 지금 계속 있었다는 게 연달아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건 곧 국제 문제로 이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실종된 국민들 빨리 구하고 다 해결해달라 라는 분위기가 거세졌어요. 그러자 서둘러 태국 총리가 나섰죠. 이 여론 잠재우지 않으면 중국과 태국 외교 분쟁으로 번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총리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왕싱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또 태국 관광에도 안전을 기할게 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6일 저녁 태국 경찰은 미얀마에서 실종된 왕싱과 앞서 중국인 남성 모델 양쩌치를 포함해서 순모치앙, 우자치, 린메일링, 쉬하우닝까지 총 6명을 구조해냅니다. 또한 여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도 체포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조 과정이나 또 붙잡힌 범인들 신원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출된 왕싱은 정말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결론적으로는 실종 3일 만에 구출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죠. 왕싱이 구조되고 나서 제가 감금된 곳에 최소 50명의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앞서 구출된 사람은 6명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상함을 감지했죠. 어쩌면 태국 정부와 범죄 조직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교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소굴을 덮치긴 했는데 이 조직 자체가 다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냥 사건이 좀 커진 왕싱을 포함한 몇몇의 피해자만 석방했다라는 의견이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로 범죄 조직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또 범죄 조직과 결탁된 자기네 고위층을 보호해 주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체포된 그 조직원들이 핵심 인물들이 아니래요. 대부분 하위 조직원들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태국 정부가 관광산업의 피해를 우려해서 아예 조직과 협상해서 피해자들 몸값 그냥 줘버리고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구출된 6명 중에는 2명의 젊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왕싱도 왕싱이지만 이들도 어쩌다 납치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작년 2024년 12월 초에요. 21살의 린 메이링과 쉬 하우닝은 둘이서 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어디 갈까 막 관광지를 검색하던 중에 웨이보에다가 장소를 좀 추천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죠. 그러자 이때 자신이 태국에서 살고 있는 사업가라고 밝힌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막 차량과 일정까지 알아서 준비를 해주겠다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게 좀 너무도 과한 친절이잖아요. 그래서 두 여성이 수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성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신분증 또 자기 사무실 사진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이후 며칠간 대화가 이어졌고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더라 해서 결국 두 사람은 그에게 가이드를 부탁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12월 27일 두 사람은 늦은 밤 방콕에 도착합니다.
공항에 가보니 그 남성이 말한 대로 검은색 픽업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성들이 차에 올라탔고 잠시 후 차량은 예상했던 대로 방콕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그녀들은 여권과 휴대폰 뺏겼고요. 얼마 후에 또다시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게 돼요. 이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차량은 태국 국경을 넘어서 그 악명 높은 미얀마의 미야와디로 향했죠. 여기서 두 사람은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감금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채 삼엄한 감시가 이어졌어요. 앞서 중국인이 보이스피싱 업무에 이용됐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납치범들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몸값으로 각각 180만 바트 요구했죠. 인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기회가 찾아와요. 메이링이 가지고 있던 애플워치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즉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했죠. 이걸 본 가족들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이때가 마침 중국에서 왕싱 사건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중국, 태국, 미얀마 경찰이 합동해서 납치 대응팀을 이미 꾸려놓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메이링의 위치 정보가 파악되면서 경찰이 수색팀을 여기에 보냈고요. 그렇게 2025년 1월 9일 린 메이링과 쉬 하오닝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스토리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이 피해자들은 모두 운 좋게 구출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무서운 건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미야와디에 감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일 수도 있죠. 보통 몸값을 위해서 인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 보이스피싱 작업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 중국인은 174명에 달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식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루빨리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죠. 또 유명인들까지 나서서 이거 사건 좀 해결해달라. 왜 안 해주냐. 비판을 합니다. 사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실종된 사건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사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현재 분위기가 아주 흉흉한데 중국 사람들이 태국의 무서운 현실을 깨닫고 다들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요. 항공편 20%가 취소되었다고 하고 중국 여행객의 25%가 태국 여행 포기한다고 밝혔죠. 게다가 홍콩의 팝스타 한 명이 2월에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안전 문제로 취소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태국에서는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거 타격을 좀 입겠는데 생각을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또 외국 사람도 태국이 그냥 웃고 떠들면서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태국은 아시다시피 관광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황금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글쎄요, 아쉬울 뿐이죠. 여러분,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지역은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립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에 대한 사기 범죄, 인신매매, 납치, 마약 사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2024년 태국 파타야에서 또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납치 살인 사건이 떠들썩했었죠. 이후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원래 3단계인 출국 권고에서 4단계 여행 금지로까지 상향했었는데요. 이게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자국민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15일 아침, 대한민국의 대형 화물선 사모 주얼리호는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4일 전인 1월 11일에 이란에 있는 하르크 섬에서 화물을 실었고 출항해서 스리랑카 콜롬보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죠. 배에는 석혜균 선장을 포함해서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까지 모두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바다 위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가 시작됐어요. 갑판장은 선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오늘의 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먼저 든 생각은 불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그 화재 근원지를 찾았죠. 근데 연기는 물론이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1등 항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적입니다. 이 소말리아 근처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늘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일단 다급하게 대피소로 달려갔어요. 여기는 배의 가장 끝에 있는 로프 저장 창고인데 동시에 그곳에서 조난 신호 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피랍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속정을 몰고는 배 옆에 바짝 붙였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걸친 뒤에 이 사모 주얼리호로 하나 둘 빠르게 넘어오기 시작했죠. 해적을 보니까 총 13명인데요. 배에 침입하기까지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선박에 숨어있던 선원들은 일단 숨을 죽이고 바깥 상황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엔진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해적들이 막 자기네 말로 대화를 합니다. 막 선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듯한데 맞아요. 숨어있는 선원들을 찾고 있는 거겠죠. 이 숨막히는 긴장감이 무려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결국 해적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찾아내고 맙니다. 이제 의지할 거라곤 그 굳게 닫혀있는 철문 하나예요. 당시의 해적들은 AK 소총으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문을 향해서 마구 총을 발사했고요. 이어서 쇠파이프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따려고 했죠. 결국 이 철문은 힘없이 떨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해적들이 총기로 위협을 하면서 선원들을 모두 4층에 있는 선교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 짐, 양말, 칫솔 같은 아주 사소한 물건까지 모두 다 강탈했죠. 이 선원들끼리 어떻게 하는 한국말 대화도 다 금지했고요.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바로 총과 칼을 들이밀면서 정말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적의 우두머리가 석혜균 선장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000km 떨어진 소말리아 해역으로 배를 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 해적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이요.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몸값을 뜯어내는 것이 해적들의 수법이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는 사모 주얼리호의 피랍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화물선이 벌써 8번째로 해적에 납치된 사건이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납치범들이 원하는 대로 몸값을 지불하고 겨우 인질을 구해왔던 거예요. 바로 4개월 전만 해도 유조선 한 대가 납치되었다가 219일 만에 풀려났는데 그때 지불한 몸값이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게 국민의 목숨값에 비할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도 없었어요. 정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해적 납치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매번 돈으로 협상하면요. 오히려 한국 애들은 돈 잘 준대 하면서 한국 선박이 해적들의 타깃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협상 대신 강경한 구출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이걸 위해 투입된 부대가 바로 청해부대였죠. 청해부대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해군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정기적으로 파병을 보내는 해상부대예요. 여기서 잠깐 지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소말리아 인근에 있는 아덴만 해상은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무역 통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화물선도 많이 다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400여 척의 선박이 이곳을 드나든다고 해요. 동시에 해적들도 이 아덴만을 지나는 선박들을 호시탐탐 노렸던 겁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2009년부터 아예 이 국내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함을 파병해 왔었는데요. 그때 창설된 부대가 대테러 특수대원들로 구성된 정말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 청해부대입니다. 임무를 받은 요원들이 곧장 이 해군의 구축함 최영함을 타고 아덴만 해상으로 출격합니다. 자, 다시 3호 주얼리호로 돌아와 볼까요? 그 피랍된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도 석혜균 선장의 주도하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석 선장님이 꾀를 내셔서 귀관실에 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해적들을 속이고 배를 잠시 멈추게 된 거죠. 최대한 구조를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부러 엔진오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운항 속도를 최대한 늦췄고요. 해적의 명령에 따라 영어로 해운회사 측과 통화를 해야 했는데요. 이제 영어를 하긴 하지만 이때도 교묘하게 한국어를 섞어서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셨습니다. 피랍 3일째인 1월 17일, 해적들은 주얼리오를 몰고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이 석 선장님의 꾀 덕분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해적들이 답답해졌죠. 그래서 결국 배를 갈아타기로 결정했고 또 다른 몽골 선박을 납치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 배에 타고 있는 한국 선원들에게 현재 이 배에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의 고속정, 타고 온 그 고속정을 이제 바다로 내려달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원래 이렇게 고속정을 바다로 내릴 때에는 배가 완전히 멈춘 상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 선원들은 해적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고속정을 바다로 텅 떨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속정에 물이 차게 되죠. 그럼 해적들이 이 고속정에 타더라도 그 물을 퍼내기 위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때마침 그리고 이때 최영함이 근처에 접근해 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금이 적기겠죠. 청해부대는 위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격을 받은 해적들은 고속정을 버린 채 다시 주얼리호로 정신없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관총을 들고 반격을 하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교전이 오가던 중에 우리 부대원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더하면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단 1차 구출 작전은 중단됩니다.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이 교정으로 인해 해적들은 가지고 있던 실탄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어요. 해적들은 당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해 이거 주얼리오 선원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시간 끌고 있네? 이걸 깨닫고 분노해요. 그래서 그 분풀이로 선장의 머리를 총으로 내리쳤고요.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서 앞니 3개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장님한테 밥도 안 줬다고 해요. 다행히 한국 조리장님이 이렇게 몰래 끼니를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청해부대 1차 작전 이후 해적들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반격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48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슬슬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피랍 7일째인 2011년 1월 22일 새벽 3시, 해적들은 이제 청해부대가 아마 도망간 걸 거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밤새 술을 마시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2시간 후 한국의 2차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최영함과 UDT 특수단의 병력이 다 투입된 일명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작전 개시 시간이 새벽 4시 58분이었어요. 일부러 동트기 직전 시간을 잡은 건데 해군이 배에 접근할 때는 사방이 어두워야 유리해지죠. 진입하는데. 하지만 진입 이후에는 주변이 밝아져야 공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23분, 최영함의 헬기가 주얼리호에 접근해서 위험 사격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한국어로 경고방송을 했어요. 선원 여러분, 잠시 후 우리 해군이 여러분의 구조를 위해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고 외부로 나오지 마세요. 한편 고속정에 타고 있던 해군 특수단 소속군인 15명이 3호 주얼리호로 재빨리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해적들과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죠. 한편
애태우면서 이 교전의 결과를 기다리던 한국에서는 작전이 시작된 지 5시간 만인 10시쯤 청해 부대가 주얼리오 선원 21명을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적들은 8명이 사살되었고 5명은 생포되었어요. 다행히도 대한민국 해군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에 석혜균 선장이 복부와 무릎에 관통상을 입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교전 당시에 이 석 선장님이 조타실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느린 속력으로 몰고 계셨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든 소말리아 영해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해적에 총을 맞은 거죠. 너무도 이제 위급 상황이었던 선장님은 급히 가까운 곳에 있던 오만으로 옮겨집니다. 응급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있던 이국종 교수님이 직접 파견이 됐지만 가서 딱 보니까 생명이 너무도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이 사람을, 이제 선장님을 급히 한국으로 이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비행기가 필요하고요. 또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해요. 이게 대여료가 한화로 4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이걸 위해서는 병원과 정부 부처의 승인도 필요하고요. 아니, 목숨이 오가는 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사실 계속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국종 교수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면서 에어 앰뷸런스의 대여를 강행하게 되죠. 그리고 석 선장님이 한국으로 이송을 오셨고 교수님이 수술을 집도합니다. 석혜균 선장님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끝에 천만다행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때가 교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1년 2월이었어요. 참고로 처음 눈을 떴을 때 이 선장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대한민국입니까? 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안도하셨다고 하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해적 소탕 작전이었는데요. 이 성공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이유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서도 왜 유독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해서 바다와 가깝습니다. 과거로 가서 지난 1991년 11월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죠. 일자리도 없고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지대라서 농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업이 발달했죠. 근데 이마저도 2000년대가 들어서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당시에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이 소말리아 바다에다가 핵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사실상 소말리아의 어업이 거의 씨가 마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소말리아 어부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다른 나라 어선에 총질을 해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상대 어선이 겁을 먹고는 어부에게 달래려고 돈을 줬는데 그게 $10,000, 약 1,000만 원 정도였죠. 소말리아 어부가 깜짝 놀랍니다. 이건 1년을 꼬박 일해도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큰 돈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말리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 선원을 인질로 잡아서 몸값으로 큰 돈을 이제 받았다라는 게 무용담이 막 퍼졌고, 이후에 또 소말리아인들은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아예 해적에 가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 결국 다른 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해적을 하자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앞서 대한민국의 3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던 그 해적들도 보니까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요. 19살도 있었어요. 그들한테 너넨 왜 해적이 됐니? 라고 이유를 물었는데 제가 원래 몰던 버스가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서 수리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대답합니다. 약간 해적 알바 나온 듯한 느낌이죠. 초기에 소말리아 해적은 이렇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해상 인질극을 펼쳤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디오피아가 이 해적에 맞서서 정규 해군 부대를 파견했거든요. 근데 아예 패배하고 돌아왔죠. 정규 부대를 파견했는데도요. 그만큼 이들의 위협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려면 북아프리카에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말이 암암리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소말리아 해적이 유독 피하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러시아예요. 한 번은 러시아 군에서 해적들을 생포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의 절차대로라면 본국 러시아로 이들을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했죠. 근데 본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뭘 데려와. 야, 데려와도 얘네들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국 풀어주라고 지시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러시아 군이 순순히 풀어는 드릴게 하면서 이 해적들을 고무보트에 태워서 상어 떼거지가 있는 곳에 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기가 막히죠. 이것 때문에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러시아 측은 아니 풀어줬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입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해프닝 이후에 소말리아 해적들은 러시아 선박은 잘 공격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해적 인질 구출 작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살아남은 소말리아 해적 5명 있었잖아요. 한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짧게 징역 13년에서부터 길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한 언론사에서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수감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같이 표정도 밝고 살도 10kg 이상 찐 상태였고요. 이들은 여가 시간에 한국어를 배우는 자세도 보였고 완전히 적응한 거죠. 심지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교도소라도 좋으니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데요. 이게 참 소말리아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해 하는 부분입니다. 좀 딱하죠. 그래도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엄연한 범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에 석혜균 선장님이 대전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총으로 쏜 그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를 만나게 돼요. 그는 이때 해적들을 용서하게 됐다고 밝혀서 모두가 놀랐는데요. 석 선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장을 바꿔서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선장인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한 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군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